지난해 우리 경제가 2% 성장에 그쳐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결과인데 정부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2%를 지켜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는 4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9명으로 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긴급위원회를 열고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과 2차 무역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3년 전 취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를 가까스로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긴 한데요. 민간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가운데 투자는 줄었고 정부 지출은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사실 지난해 성장률 2%대 사수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아슬아슬하게 지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속부치를 발표했는데 1년 전에 비해 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데요. 지난해 4분기 건설 투자와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2%대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민간 소비는 1.9% 늘면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 업황 둔화에 미중 무역 분쟁 여파가 겹치면서 수출도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설비 투자는 8.1% 줄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고 건설 투자도 3.3% 줄었는데요. 국내 총소득 GNI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로 0.4% 감소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성적표 들여다보면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증가폭이 늘어난 게 그나마 영향이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은 3분기에 비해 1.2% 성장했는데요. 정부 부문 성장 기여도가 1.1%포인트를 차지해 정부 지출이 사실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도 개선됐지만 수출은 전기보다 0.1% 감소했는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기 개선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성장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연간 2% 성장이 기대는 못 미쳤지만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동반 경기 둔화에도 양호한 성장을 유지했다며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 것도 유의미하게 평가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올해에는 반드시 2.4% 성장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12억에서 15억 원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0%가 올랐습니다. 현실화율을 끌어올려서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윤영 기자. 네, 세종시 국토교통부입니다. 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몇 %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국토부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이 4.47%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13%의 절반 수준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2배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82% 상승했고 그 다음이 광주 5.85%, 대구 5.74% 순이었습니다. 시세별로 보면 12억에서 15억 원대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보료 산정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네, 최근 관심이 높은 게 이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인 현실화율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 원에서 15억 원대 주택 현실화율이 2에서 3%포인트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주택의 보유세가 공시가 상승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주택 공시가는 277억 1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조용병 회장이 결국 법정 구속은 면했네요. 네, 오늘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조 회장은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조용병 회장은 결과가 아쉽다, 공소 사실에 대해 소명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 마음이 무겁고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채용과 관련해 제도 개선도 하겠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오전 10시 공판이 시작되기 전 취재진들을 피해 동부지법 지하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조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 소식인데 회장직 연임에는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조 회장이 실형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향후 행보가 달렸기 때문인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실형을 면하면서 조 회장이 회장직을 연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선고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3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최종심, 대법원까지 조 회장을 신임하겠다는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원칙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을 추인받고 정식 임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게 됐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으로까지 번졌다고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국에서 시애틀로 입국한 3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염자는 지난 15일 입국 당시에는 증세가 없었지만 감염 증세가 나타나자 스스로 보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 감염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또 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남성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시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한국과 일본, 태국에 이어 미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미국 내 발병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 기자, 현재까지 중국에서 확진된 환자는 몇 명입니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3주 만에 처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 이 확진자가 4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는데요.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를 맞아 최소 수십만 명이 우한에서 중국 전역 그리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 상황이라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국제적 비상사태로 선포할지를 논의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검역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줄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이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 영향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은 100만 갑으로 전분기에 비교해 90% 줄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발생한 중증 폐질환 사태 이후 정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 포럼 이른바 다보스 포럼 소식입니다. 이 포럼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쌓은 경제적인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조만간 2차 무역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보스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바로 연결을 해보죠. 유정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오전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함께 단상에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 자신이 다보스 포럼을 찾을 당시 위대한 미국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켰다면서 자화자찬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oday I'm proud to declare that the United States is in the midst of an economic boom,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의 미국 경제는 세계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며 미국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네, 이런 자화자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한 이후 일자리를 늘린 성과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ince my election, America has gained over 7 million jobs, a number unthinkable. I wouldn't say it, I wouldn't talk about it, but that was a number that I had in mind. The projection was 2 million, we did 7. More than 3 times the government's own projections. The unemployment rate is now less than 3.5%, and at 3.5%, that's a number that is the lowest in more than 50 years. 이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적 치적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부각된 장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2차 무역 협상도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merica confronted the problem head on. Under our new Phase 1 agreement, Phase 2 is starting negotiations very shortly. 치적 홍보에 열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다보스 포럼 취지를 흐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차 세계경제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SBS CNBC 유정훈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GM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창원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58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도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일단 노노 갈등은 봉합되는 수순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한국GM 창원 공장 해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복직 문제를 두고 일단은 합의안이 도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GM 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고용부, 경남도청 등은 비정규직 해고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창원 공장의 상황이 개선되면 최우선적으로 해고 비정규직 직원들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창원 공장이 이교대로 정상 운영되면 비정규직 해고자의 채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해고 비정규직이 승소할 경우에도 즉시 채용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창원 공장의 구조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던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윤 기자, 그런데 일단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합의 주체에 한국GM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한국GM 하청업체의 복직 문제를 다룬 만큼 한국GM은 관련 내용에 합의하지 않은 겁니다. 해고 비정규직의 복직을 추진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문에도 해고 비정규직의 채용을 추진한다, 채용을 노력한다 등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체적인 복직 시기 등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해고 복직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범부처 협의체인 공정경제 태스크포스를 구축한 지 20여 개월 만에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간섭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동우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공정경제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하도급이나 유통 분야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공정 행위가 많이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TF팀은 갑질을 근절하고 의뢰 피해 구제는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답변은 95.2%로 전년 대비 8.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맹과 유통 분야에서도 86.1%와 94.2%로 전년보다 각각 1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5대 그룹의 경영진들에게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말 삼성과 현대차 등 5개 그룹 고위 임원들을 만나서 이처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대 그룹이 공동사업화에 나서고 연구개발과 투자를 진행하면 정부가 이를 국책사업으로 삼아 예산을 대폭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GDP가 가까스로 2%에 머무는 등 경제성장이 정체되자 제2의 반도체가 될 만한 사업을 기업들에게 발굴해달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김 실장과 만남 이후 5대 그룹이 공동사업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제는 상장사 사회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기관 투자자의 5% 룰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정부 움직임을 두고 경제계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3월 사회이사 대란이 우려되는데 신사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경쟁 중인 기업들에게 그걸 공유해서 같이 하라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손태승 회장의 파생결합펀드 DLF 제재 문제로 설 연휴 이전에 행장과 계열사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제재심에는 손 회장이 직접 출석해서 이미 마련된 내부 통제를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행장에게까지 지우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의 소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은 우리은행 행장의 선출 이 일정이 미뤄진다고요? 네, 당초 우리금융지주는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인 20일 또 21일까지는 행장후보 1명을 확정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행장후보를 선출하는 기구인 그룹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관계자는 설 이후로 행장 선출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룹 임추위는 손태승 회장이 위원장이고 사회이사 5명이 참석하는데 위원장인 회장이 오늘 이 본인 제재건에 대한 제재심이 추가로 잡히다 보니까 행장 선출에 주력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설 전인 오늘과 내일 이 계열사 대표와 임원 인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모두 올스톱이됐습니다. 박 기자, 그럼 오늘 오후에 있을 제재심에는 손 회장이 직접 참석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손태승 회장은 오후 2시에 열리는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서 이 사전 통보받은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1차 제재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 내부 통제 감독 책임을 행장에게 지우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내부 통제는 마련이 됐는데 이걸 준수하지 못한 거고 이에 대한 감독자 책임도 그룹장, 부문장, 행장 등 3차 감독 체계이기 때문에 행장에게 감독 책임 묻는 건 과도하다고 소명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DLF 손실 고객들에 대한 배상, 이 문제도 오늘 제재심에서 적극 소명을 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이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소명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우리은행은 배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오늘 오전까지 총 661명 손실 고객 중에서 370명에게 214억 원 지급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DLF 제재심의 최종 결과는 오늘 30일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옥수동 한남 하이츠 재건축 수주전과 사업 촉진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GS건설이 한남 하이츠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이 됐는데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 무효도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단독 취재한 윤지혜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국토부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걸까요?
네, 지난 18일 옥수동 한남하이츠의 재건축 사업 시공사에 GS건설이 선정됐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사업 촉진비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수주전에서도 사업 촉진비를 제공했다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열 경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입찰 무효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시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고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업 촉진비는 통상 조합원들의 금융대출, 이주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대여해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GS건설은 한남하이츠 수주전 입찰 제안서에 사업비 950억 원에 더해서 사업 촉진비 550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윤 기자, 어제 검찰이 앞서 있었던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나타난 사업 촉진비 경쟁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월 한남 3구역 입찰에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조합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약속한 건 도시정비법 위법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고 입찰도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조합원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라서 행정청이 입찰 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하이츠를 포함해서 개별 수주건을 들여다보고 엄정 처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벌칙 조항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없지만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 과정에서 법령의 처벌 조항 삽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연결식이 약 1,400여 명의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오늘 아침 롯데월드 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신동빈 회장 등 가족과 임직원들은 고인을 기리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가족이 모였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손자들이 각각 영정사진과 위패를 들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연결식에서 신동빈 회장은 고인에 대해 멋진 아버지였다고 추억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로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역경과 고난에 닥쳐올 때마다 아버지의 대상 같은 요정을 더 올리며 길을 찾겠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도 유족 대표로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직원들과 롯데 고객 간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평생을 형성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 성신의 가르침을 가슴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참석자들은 고 신 명예회장이 우리 경제에 남긴 족적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중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면 식품 사업을 일으키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관광 인국이 살기 위하며 당시에는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개발학과 호텔을 세웠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뒤 운구차는 신 명예회장의 수건 사업이었던 서울 롯데월드 타워를 한 바퀴 돈 후 선영이 있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나무 반출 건으로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대해서 해임을 결정한 가운데 김 원장이 이달 28일 재심을 요청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재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김웅서 원장이 해임을 다시 재고해달라 이런 취지의 재심을 해수부에 신청을 한다고요?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달 28일 해수부 감사실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6월 김웅서 해양과학기술원장은 경기도 안산 예청사 부지에 있는 수목 약 2,400여 그루를 한 업체에 5천만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않은 채 매각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감사한 결과 국유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보고 지난달 말 원장 해임을 요구했는데요. 기술원 측은 새 청사의 나무를 새로 심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나무를 판 것일 뿐이고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임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원은 당시 나무를 매각했던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고 설 연휴 이후 입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해수부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해수부 감사실 측은 새로운 사안이 없다면 기존 원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재심 전까지 기술원이 매각 대금을 모두 받아내더라도 이는 다소의 감면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기술원이 오늘 28일 재심을 신청하면 해수부는 한 달에 걸쳐 이번 사건을 다시 심의하고 2월 말쯤 김 원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정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폰의 가격이 첫 번째 모델보다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외양이 공개된 데 이어서 가격 전망까지 나왔는데 다음 달 미국 공개 행사를 앞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벌써부터 업계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의 두 번째 폴더블 폰 가격대는 얼마로 예상이 됐습니까? 네, 미국의 유명 스마트폰 개발자 커뮤니티 회원인 맥스 웨인바흐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폰, 갇힌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S20 시리즈의 예상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웨인바흐는 5G 모델을 기준으로 갤럭시 Z 플립은 1,4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1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갤럭시 S20는 116만 원에서 129만 원, 갤럭시 S20 플러스는 136만 원에서 142만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갤럭시 S20 울트라는 168만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두 번째 폴더블 폰의 경우 240만 원에 육박했던 전작 갤럭시 폴드나 200만 원 정도였던 경쟁사인 모토로라의 모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통신업계는 현재 삼성전자와 해당 모델의 가격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출시 한 달 전쯤 정확한 가격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두 번째 폴더블 폰은 다음 달에 이제 공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점들이 좀 특징적일까요? 네, 첫 번째 폴더블 폰 모델인 갤럭시 폴드는 옆으로 접었다 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은 위아래로 접는 클램쉘 형태입니다. 모양이 조개 껍질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펼쳤을 때 6.7인치 정도 크기이며 카메라 구멍만 제외하고 전면을 화면으로 채운 홀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접었을 땐 날짜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화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공개 행사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들의 공개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새로 무선사업부장을 맡은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의 데뷔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행사 이후 신형 폴더블 폰 모델이 먼저 출시되고 한 달 뒤에 갤럭시 S20 시리즈 사전 예약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9% 오르며 2256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15% 상승세입니다. 68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8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엔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시와 손을 잡고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인 중국에 직접 진출을 합니다. 기대감 속에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74% 상승세입니다.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변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0.24% 하락하며 4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